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하잖아요. 평범한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죠. 제 경우는 그리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에겐 아빠가 없었거든요. 엄마와 결혼을 약속했던 아빠는 엄마가 저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곤 잠적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한 아주머니가 엄마를 찾아와 그러더래요. 아빠는 얼마 전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니 잊고 살라고요. 그러면서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돈봉투를 내밀더래요. 사모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어요.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긴 하지만 아이는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이건 위자료라고 생각하래요. 그쪽도 아빠 없는 아이를 키우고 싶진 않을 테니 더 늦기 전에 아이는 지우라고 하셨어요. 괜히 아이를 낳는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않는 걸로 아시겠다고요. 엄마는 돈봉투를 던져주곤 아이를 지우라고 하자 피가 끓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두 주먹 꽉 쥐고 소리쳤어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요? 그건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네요. 그 말은 자기 아이를 책임질 줄 모르는 덜 떨어진 자기 아들한테나 하라고 하세요.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한 주제에 누구한테 훈계해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말까지 남의 빌려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안 봐도 알겠네요. 위자료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쪽한테 위자료 받을 것 같았으면 이 정도로 만족 못하죠. 이건 내 아기 똥기저귀 값으로 쓸게요. 똥 잔뜩 묻혀서 쓰레기통에 버리게요. 더러운 돈이니 똥 묻혀 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애 얼굴 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전하세요. 그딴 인간들한테는 머리카락 하나도 보여주기 싫으니까 짐승만도 못한 것 같으니라고. 그렇게 엄마는 남편도 없이 혼자 저를 낳아 기르셨어요. 서울에서 회사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하루아침에 미혼모가 되자 저희 외가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삼촌들은 애 아빠가 누구냐며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겠다고 소리쳤고, 할아버지는 딸 인생 망친 그놈의 집구석에 불을 싸질러버리겠다고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세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입을 꾹 다문 채 10달을 버텨 저를 낳았어요. 엄마가 가족들에게조차 제 아빠에 대한 얘기를 안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대충 상황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외갓집 식구들이 좀 과격하거든요. 왜 벌교에 가서는 돈자랑 주먹자랑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 외가가 벌교랍니다. 외할아버지부터 외삼촌들까지 다들 한 주먹 하는 분들이세요. 혹여 제 아빠의 존재를 알았다간 정말 칼부림 나고도 남을 상황이었죠. 엄마 덕분에 아빠는 목숨 부지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여자 혼자 몸으로 일하며 저를 키울 상황이 안 됐던 엄마는 친정에 내려가서 제 육아를 하셨어요. 외할머니는 엄마 어릴 때 돌아가셔서 엄마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 손에 자랐거든요. 저 역시 대를 이어 외할아버지와 외삼촌 손에 자라게 된 거죠. 큰애 삼촌은 결혼을 하셔서 따로 살고 계셔서 저는 외할아버지와 작은 외삼촌이랑 같이 살았어요. 엄마가 저 젖될 무렵부터 다시 직장에 나가게 돼서 외할아버지가 저를 도맡아 키워주셨어요. 한때 고깃배 선장으로 바다를 호령하며 사셨던 외할아버지는 어린 손녀딸 울음에 전전긍긍하는 손녀딸 바보셨어요. 원래 운동을 하다가 부상으로 체대 진학이 무산돼 그 후로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작은 외삼촌도 저라면 꾸벅할 정도로 예뻐해 주셨어요. 제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조폭 같은 세 남자가 제 뒤에 병품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겐 이 세 분이 세상 다정하고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 누구도 저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것도 다 이 세 분들 덕분이었죠. 외가 식구들과 함께 벌교에서 살다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엄마가 서울지사로 발령나면서 저희 모녀는 서울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걱정된다고 서울까지 따라오시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극구 말리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죠. 아빠가 벌교 떠나 서울에서 어떻게 산다고 그래? 여기서나 큰소리치고 살지. 서울 가면 방구석 노인네밖에 더 되겠어? 윤주 데리고 자주 내려올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아빠가 이러면 내가 더 힘들어. 엄마 역시 가족을 떠나 서울로 가는 게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서울살이가 어떤지 잘 알기에 저희 편하자고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는 없었던 거죠. 주변에 친구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는 곳에서 회사 일로 바쁜 딸과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는 소녀딸만 바라보고 사시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눈물의 이별을 하고 저랑 엄마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사춘기 소녀였던 제 눈에 비친 서울은 정말 화려하고 시끄럽고 바쁘더군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뭐든 다 돈이라서 놀랐고요. 벌교에선 꼬막도 조개도 생선도 다 주변에서 가져다줘서 돈 주고 사먹는 거란 인식 자체가 없었는데 서울은 바지락 몇 알에 2, 3천 원이나 하니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죠. 확실히 벌교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온갖 것들이 넘쳐났지만 돈이 없으면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서울이었어요. 화려하고 예쁘지만 인정말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난생 처음 그런 서울에서 살게 된 저는 반년 넘게 서울살이에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학교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서서히 서울 아이처럼 동화되어 갔죠. 그해 가을 추석을 맞아 벌교 외가를 찾았을 때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이 저를 보고 서울 사람 다 됐다고 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서울로 이사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벌교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서울에선 집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편의점조차 당시만 해도 벌교에선 쉽게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벌교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추억의 사진첩 속에 들어갔어요. 시간은 흘러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던 해 엄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어요. 50을 바라보는 여자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엄마였지만 회사의 압력에 더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엄마의 퇴사 소식을 들은 작은 외삼촌은 이참에 벌교로 내려와 냉동창고 일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10년 전 그동안 일해온 냉동창고를 인수했던 외삼촌은 현재 냉동창고 사업 외에 온라인 유통사업까지 확장해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큰돈이 오가는 일이다 보니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돈 관리를 맡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엄만 당신마저 서울을 떠나면 저 혼자 남게 되는 거라서 선뜻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확답을 못하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등을 떠밀어 드렸어요. 할아버지 핑계를 대면서요. 엄마, 나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외할아버지는 아니잖아.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언제까지 외숙모들한테 외할아버지를 맡길 셈이야? 엄마 부모지 외숙모들 부모는 아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벌교로 내려가. 가서 외삼촌 일도 돕고 친구들이랑 회포도 풀면서 사시라고요. 서울엔 엄마 친구도 없잖아. 누구 나 안 가고 싶어 그러니? 나 가면 너 혼자잖아. 이제 막 취직해서 한참 바쁠 텐데 나라도 없으면 네가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겠어? 자식이 웬 수지. 너 정말 혼자 지낼 수 있겠어? 엄마는 끝까지 제 걱정을 하시다가 못 이기는 척 벌교로 내려가셨어요. 엄마랑 둘이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지내려니 25평 빌라가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회사에서 돌아와 불 꺼진 집으로 들어올 땐 그 어둠과 적막 때문에 우울해지곤 했어요. 이런 제 고민을 들은 친구는 이참에 소개팅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중학교 수학선생으로 제 친구 남친의 대학 동기였어요. 인물도 좋고 성격이 워낙 활발해서 만장일치로 과대가 될 정도였다더군요. 그렇게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친구의 말과는 달리 엄청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타가 나온 건가 생각했죠. 제가 대학 시절 때랑은 성격이 많이 변해서 그런가 보네요. 저 절대 대타 아닙니다. 남편은 멋쩍어 하면서 자신이 소개팅 당사자 맞다며 신분증까지 보여줬어요.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형 내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이전까지는 형만 믿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막상 형이 떠나고 나니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장남을 잃은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 없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장남의 무게가 어떤 건지를요. 아마
그래서 성격이 변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꾸밈 없이 자신의 아픈 사정을 털어놓는 남편을 보면서 왠지 믿음이 가더라고요. 감추자고 들면 충분히 감출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첫인상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가 처음부터 남편한테 호감이 갔어요.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소개팅을 마치고 헤어지려는데 남편이 주말에 혹시 시간 되냐고 묻더라고요.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요. 그렇게 영화를 시작으로 우리는 종종 만나면서 데이트를 즐기며 일종의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되었고요. 정작 저희 둘을 연결해준 제 친구는 남친과 이별을 했는데 말이죠. 몇 년 뒤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친구는 깜짝 놀라며 그러더군요. 세상에, 짝은 따로 있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솔직히 난 너희 커플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저 너 혼자 지내는 게 안쓰러워서 말벗이라도 하라고 소개시켜준 거니까. 근데 정작 나는 헤어지고 너는 결혼을 한다니 기분이 묘하다 얘. 근데 너 정말 이 결혼 할 생각이야? 전 남친한테 들은 게 있어서 그래. 제 결혼 소식에 왠지 떨떠름한 표정을 짓던 친구는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내 남친이 군대 다녀오고부터 사람이 좀 이상해졌었대. 전에는 과 동기를 몰고 다니면서 놀던 사람이 복학해서는 완전 180도 달라져선 도서관에서 살더라나? 한 번은 내 전 남친이 집에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 말 시작한 것 같은 애가 옆에서 아빠 그러더래. 뭐 본인은 TV 소리였다고 했다는데 아무렴 TV 소리를 구분 못하겠니? 암튼 네가 결혼한다니까 괜한 것도 다 걱정이 된다야.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봐. 알았지? 친구는 괜히 자기가 잘못 소개시켜 준 것 같았는지 제 남편한테 혹여 숨겨둔 애는 없나 잘 알아보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모르면 모를까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괜히 의심이 가더라고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다 의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저를 집에 초대한 적 없고 어린이날이나 방학 때는 어김없이 집에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저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그게 특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쇼핑몰에서 데이트를 하다가도 장난감 가게 앞에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던 것도 그렇고요. 결혼을 안 하면 모를까 더는 이런 상태로 의심할 수 없다 싶어 작정하고 하루 날 잡아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자기한테 숨겨둔 아이 있어? 그랬더니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리고는 같이 갈 데가 있다며 저를 끌고 어디론가로 가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어느 가정집이었어요. 남편이 배를 누르자 초등학교 저학년쯤으로 보이는 사내 아이가 달려나와 문을 열어주더군요. 친구가 말했던 그 아이인가 싶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안방에서 연세가 있는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그분은 저를 보다 화들짝 놀라시며 아이를 등 뒤로 숨기시더군요. 안 그러셔도 돼요,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윤주예요. 윤주야, 인사드려. 우리 아버지셔. 그 말에 저도 아버님도 서로 놀라기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제가 더 그랬죠. 그날 제 복장도 그렇고 갑자기 끌려오느라 빈손으로 왔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꼬마 아이를 불러서는 제게 인사를 시켰어요. 한솔아, 이리 와서 형수님한테 인사드려. 형이랑 결혼할 뿐이야. 에? 형이라고? 남편의 말에 놀라 자빠질 뻔했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내심 안심이 되기는 했어요. 아버님은 제가 찾아올 줄 알았다면 과일이라도 사다 놓는 건데 그랬다며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남자만 사는 집이라 집에 통 뭐를 사다 놓지 않아서 대접할 게 없네요. 한솔아, 슈퍼에 가서 주스 좀 사와라. 너 먹을 과자도 좀 사오고. 아버님은 늦둥이 아들을 내보내시곤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잘 왔어요. 이 녀석이 통 결혼할 생각을 안 해서 내내 걱정했는데 이렇게 예쁜 짝이 있었다니 내가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그나저나 어린 시동생 때문에 많이 놀랐죠? 초면에 부끄럽네요. 아버님은 어린 시동생은 당신이 알아서 키울 테니 혹여라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직은 내가 돈벌이도 괜찮고 건강도 문제 없으니 막내 녀석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거뜬합니다.
며느리한테 막내 아들까지 떠맡길 생각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어린 시동생 때문에 결혼을 주저할까봐 아버님은 최선을 다해 당신이 건재함을 어필하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짠하게 느껴졌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군요. 남편이 진작 집안 사정에 대해 말 안 해준 건 섭섭했지만 저 역시 제 출생의 비밀을 남편한테 말 안 하고 지내왔으니 뭐라고 할 건 아니었어요.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한테 더더욱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얼떨결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게 된 저는 돌아오는 주말에 남편과 벌교에 내려가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한 번은 해야 할 일이니 후딱 해치우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벌교에 가기로 약속한 뒤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여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빠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남편한테는 그냥 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 호적에 올라있다고 말해왔었거든요. 얼굴도 본 적 없고 앞으로도 만날 일 없는 생물학적 아빠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엄연히 이것도 거짓말이라서 남편이 나중에 알게 되면 오히려 상황만 곤란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 어떻게 할까 상의를 했더니 대뜸 말 못할 게 뭐 있어. 이제 와서 그 사실 안다고 헤어지자고 할 사람이면 이쯤에서 끝내면 되고 다 알고도 보다듬어 주는 사람이라면 평생 믿고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널 간통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짓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니? 엄마는 벌교로 내려오기 전에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퇴근 후에 남편을 만나 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고생 많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제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의 위로를 들으니 어쩌면 그간 나는 스스로에게조차 본심을 숨긴 채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코끝이 살짝 시큰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그 일에 대해 더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남편이 놀라지 않아서 이상할 정도였죠.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고 그 주 주말 남편과 저는 1박 2일 일정으로 벌교로 향했어요. 초면에 저희 외가에서 자고 오는 게 남편한테는 불편하겠지만 서울에서부터 운전하고 가서 그날 돌아오는 건 무리일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남편도 흔쾌히 자고 오자고 해서 일정을 그렇게 잡았어요. 외가에 도착하자 외할아버지와 외삼촌 2분 그리고 사촌 동생들까지 덩치 큰 남자 5이 저희를 맞았어요. 슬쩍 보니 남편이 흠칫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봐도 조폭 가족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거기다 제 남편감이라고 하니까 온 집안 남자들이 제 남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조카를 뺏으러 온 도둑놈 보듯 말이죠. 그런 시선을 받으며 남편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심지어 외삼촌들과 밤새도록 술까지 마셔야 했어요. 안 그래도 술이 약한 사람인데 어려운 처가 어른들 앞이라 거절도 못하고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셔서는 완전 인사불성이 됐더라고요. 다행히 주사가 없어서 꾸벅꾸벅 졸다가 제 사촌 동생 등에 업혀왔어요. 다음날 작은 외삼촌은 아침 일찍 싱싱한 꼬막을 잔뜩 가져오셨어요. 조카 사위한테 벌교 맛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면서요. 결국 지난밤 잔뜩 취했던 남편은 꼬막으로 해장을 해야만 했죠. 큰외삼촌은 지난밤 제 남편과 얘기를 나눠보니 사람이 꽤 괜찮더라시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결혼해서 제 속을 썩이면 가만 안 두겠다고 엄포도 놓으셨죠. 시끌벅적한 인사를 마치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가족이 곁에 있어서 제가 외롭지 않았을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비록 제게 아빠는 없었지만 아빠보다 더 든든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 2분이 있어서 아빠를 그리워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상견례 날을 잡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않은 병고가 생기고 말았어요. 시아버님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한동안 어깨랑 등의 통증이 심해서 파스를 자주 붙이고 사셨는데
얼마 전부터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체중이 자꾸 줄어서 병원에 가셨던 모양이에요. 10년 전쯤에 담배도 끊으셔서 폐 걱정을 안 하셨었는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거죠. 남편 겨울방학에 맞춰 올겨울에 식을 올리려고 상견례 날도 천천히 잡을 생각이었던 우리는 아버님 성화에 급히 날을 잡게 되었어요. 사정을 들은 엄마랑 외할아버지도 저희 시댁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아버님 건강 때문에 부득이 서울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상견례 비용은 시댁에서 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님 건강 때문에 그런 건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서 남편한테 반반 부담하자고 했더니 그냥 아버님 뜻에 따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상견례가 시작됐는데 아버님이 평소와 다르게 잔뜩 힘이 든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결혼식은 올 여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여름 무더위에 식을 올리는 게 저도 탐탁지 않습니다만 아들 녀석이 교단에 묶인 몸이라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어서 그럽니다. 직업상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냐며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후 아버님 말씀에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 얼굴이 잔뜩 붉어졌지 뭐예요. 이런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사실 제가 30억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제 막둥이 아들놈한테 주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갑자기 큰 병을 얻고 나니 생각이 좀 달라지더군요. 윤주한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한텐 11살 된 어린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저 녀석 성인이 될 때까지 내 손으로 키우고 싶지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해서 말씀입니다만 만약 윤주가 막둥이를 아들로 호적에 넣어준다면 제가 그 땅을 윤주한테 주겠습니다. 순간 루마는 정적이 감돌았어요. 그리곤 잠시 뒤 외할아버지께서 숟가락을 집어 던지셨어요. 이거 시방 무슨 짓거리여? 시동생을 호적에 아들로 넣으라고야? 나가 살다 이런 개소리는 처음이여. 시방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여? 그러자 아버님은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엔 작은 외삼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의자를 발로 걷어차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내리치더니 제 남편 멱살을 쥐곤 죽일 듯이 노려보며 그랬죠. 니도 알고 있었냐 이 시벌놈아. 얼른 말해야. 안 그럼 니 주둥이를 콱 쪼사불란께.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작은 외삼촌이 제 남편을 치려고 주먹을 쳐들었죠. 그러자 저희 엄마가 그 손을 막았어요. 막둥이 그 손 순순히 내려놔야. 어른들 계신께 얼른. 맹수 같은 외삼촌은 저희 엄마 말에 남편 멱살을 쥔 손을 놓았어요. 그리곤 분하다는 듯 자리에 앉았죠. 다행히 어린 시동생이 상견례 자리에 안 나왔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엄마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저희 아버님께 말했어요. 저도 혼자 몸으로 자식을 키워온 입장이라 누구보다 사돈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린 자식 두고 큰 병에 걸렸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100번 이해하죠. 하지만 호적에 올리는 건 안 됩니다. 세상 천지에 누가 시동생을 아들로 키운답니까? 말도 안 되죠. 아들처럼 키워달라 하시면 그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금 하신 그 말은 없었던 걸로 하시지요. 만약 끝까지 우기시면 저희 이 결혼 못합니다. 그날 아버님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셨고 결국 저희 결혼은 없던 일로 되고 말았어요. 남편과도 그렇게 연락을 끊고 말았죠. 그리고 1년 뒤 저희 집으로 엽서가 한 장 날아왔지 뭐예요. 상주시 소인이 찍힌 엽서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년 전에 느린 우체통을 통해 보낸 엽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는 말문이 막혔지 뭐예요. 그 엽서는 시동생이 보낸 거였고 아버님 임종이 가까워진 어느 날 마지막으로 떠난 가족여행에서 제게 써서 보낸 거였어요. 아버님과 남편이 끝까지 감추고 있었지만 시동생은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었더라고요. 돌아가신 아주버님 아들이란 걸요. 남편이 저랑 헤어지고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왔는데 그때 아버님과 안방에서 한 얘기를 들었다나 봐요. 아주버님 내외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날
아주버님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만삭이던 형님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지셨는데 무리하게 출산을 하느라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아버님은 혼자 남은 손주를 자신의 아들로 호적에 올리신 거고요. 나중에라도 손주가 자신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될까봐 제 남편한테조차도 비밀로 하고 혼자 꼭꼭 숨기셨던 거예요. 제게 주시겠다고 했던 땅은 아주버님 내외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으로 산 땅이었던 거고요. 하지만 손주를 지키려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작은 아들이 파혼당하고 술에 빠져 지내자 털어놓으신 거였죠. 엽서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마지막 줄을 읽곤 오열하고 말았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그랬다면 할아버지도 삼촌도 저도 다 행복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 어린 게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연결음이 길어지도록 받지 않길래 끊으려는데 남편이 받더군요. 한참을 서로 말없이 전화기만 들고 있다가 제가 용기를 내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남편은 머뭇거리더니 저희 집 근처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우리 두 사람은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 엽서를 보며 다 큰 어른임에도 꺽대며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반년 뒤 겨울 우리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동생의 출생의 비밀을 들은 엄마와 외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았거든요. 외할아버지께선 처음부터 솔직히 말을 해줬다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었는데 사돈이 괜한 짓을 했다시며 안타까워하셨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시동생, 아니 조카를 남편 호적에 올리는 걸 찬성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린 1년 만에 가족이 되었죠. 아버님이 1년 전 세상을 떠나신 터라 따로 집을 구할 거 없이 시댁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조카한테는 작은 아빠도 아빠고 작은 엄마도 엄마니까 앞으로는 작은이란 말 빼고 그냥 아빠 엄마 아들로 살자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덕분에 엄마 아빠가 다시 만나 결혼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이 어디냐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세상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정이 있어요. 혈연으로 뭉쳐진 가정도 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정도 있죠. 중요한 건 어떻게 만들어졌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식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소중한 가정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